안녕하세요.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국시대에서 첫 번째, 두 번째였던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사국시대의 세 번째와 네 번째인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신라의 건국을 보면은 신라는 형산강 일대의 경주 일대, 형산강 근처의 경주 일대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압록강 근처, 백제는 한강 근처, 신라는 이렇게 형산강 인근에서 나라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라 역시도 고구려와 비슷하게 산지가 많아서 조금 험난했어요. 하지만 경주 일대가 넓은 평야가 있죠. 그래서 농업을 짓기에는 수월했으나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한반도 동남부에 치우쳐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가 곤란했고 산지가 많다 보니까 물자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도로 간략하게 보이면은 이렇게 지금 경주가 이 일대면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넘어오는 선진문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맥에 의해서 막히다 보니까 선진문물을 수용하기가 곤란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토착 세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의민들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시조설화를 보면 신라만의 시조설화는 리믹스입니다. 즉 혼합이란 이야기인데요. 시조설화라고 해서 북방의 청강신화, 우리 고조선 할 때 배웠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화와 남방의 난생신화, 우리 인간은 흔히 말하는 동물 포유류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 태어날 수가 없는데 뭔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신성함을 주기 위한 청강신화와 난생신화가 리믹스가 돼서 만들어진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씨 혁거세, 석씨 탈의, 김씨 알지 이런 각각의 박씨, 석씨, 김씨의 건국설화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사로국의 성립을 보면요. 자, 사로국의 성립을 보면 역시나 고구려 백제와 똑같이 유이민 세력, 고조선 멸망 이후 또는 뭐 백제거나 고구려 유이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 경주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넘어오는 이주민들이 융합돼서 만드는 나라가 바로 사로국,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요 신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라는 사로 육촌, 이른바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게 됐는데요. 박혁거세가 처음 초대 왕으로서 경주 일대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자, 6개 촌이라 그랬죠. 대수촌, 고호촌, 가리촌, 양산촌, 고야촌, 진지촌. 요렇게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여기 보면 부라고 돼 있죠. 모량부, 량부, 습비부, 봄피부, 한기부, 사량부 이렇게 6개 부서로서도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이주민이 있다고 그랬죠? 울산의 석씨 집단과 충북, 지금의 청주 일대의 김씨 집단이 이주하면서 신라의 지배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선생님이 시조가 있다고 그랬는데 박씨 혁거세는 경주 일대를, 석씨 탈에는 울산 일대를, 그리고 김씨 알지는 청주 지역을 각각 기반으로 삼고 성립한 족단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삼성 족단 체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 족단이라는 뜻은 뭐냐? 한자용이긴 한데 바로 부족이라는 트라이브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주도권은 박씨 집단이 차지를 하게 됐는데 석씨와 김씨 족단이 편입되면서 이 석씨와 김씨 사이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돼요. 어차피 넘버원은 박씨니까 넘버2는 내가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박석 김씨 세력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왕위의 호칭을 이사금이라 그러는데 밑에 나와 있죠. 신라는 왕을 어떻게 불렀나는 좀 이따 한꺼번에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라는 언제 발전기를 만들게 되었느냐? 자, 바로 내물왕이에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해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내물 마립간이란 호칭을 쓰게 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내물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내물왕 때 신라의 발전 토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영토를 확장해서 진안 일대를 정복하면서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물 마립간 때는 이 진안에 하나였던 사로국이 진안 일대의 수많은 소국들을 정복하면서
진안의 이제 맹주, 진안 세력에서 리더로서 각광받기 시작하고요. 방금 말했던 대로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립간 호칭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박석김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벽히 김씨족단에서만 왕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박씨와 석씨는 뭐하냐? 말 그대로 퀸, 왕비족, 아내 역할을 하는 여성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신라가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진안 내에서 경상북도 일대에서만 최고였어요. 여전히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하면 약소국이었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가야가 있었는데, 자, 신라는 산지 일대로 해서 굉장히 막혔다 그랬죠. 그래서 선진문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 뒷동네에 있었던 일본, 이 당시는 왜라고 불렸는데 이 왜구가 계속 신라의 뒤치기를 계속해서 해대니까 신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아직까지 별로 세 보이지도 않고 이 당시는 바로 5세기가 되는데 우리 4세기에는 저번 시간에 말한 대로 백제의 근초고왕이 최고의 패권을 차지했지만 5세기가 되면서 고구려가 최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뇌물 마립가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SOS를 칭합니다. 광개토 대왕에게 SOS를 쳐가지고 신라의 뒷지역을 침탈한 왜구를 격퇴하게 돼요. 이러면서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이 호우명 그릇이 뭐냐면은 바로 영락대왕, 우리가 나중에 광개토 대왕이 썼던 연호를 영락이라고 해서 영락대왕이라고도 하는데 광개토 대왕 제사 기념품이에요. 자,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영락대왕이라고 쓸게요. 영락대왕 제사 기념품이었어요. 영락대왕 제사 기념품인데, 자, 광개토대왕이 죽었을 때 이제 제사 때 기일에 참석하러 갔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큰 형님, 즉 강국이고 신라는 변방의 소국이니까 고구려에서 그래도 자신들의 왕의 제사를 찾아온 사람에게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그릇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우리 왕이 베푸는 일종의 기념품이야. 이거 집에 들고 소중히 가. 라고 하면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라에서는 이 그릇을 갖고 와서 왕이 엄청나게 자랑을 하겠죠. 야, 이거 고구려 왕께서 나한테 선물하신 거야. 너희 신라 후족들, 신라 귀족들, 너희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나 고구려 왕한테 다 잃을 거야. 라는 등등의 일종의 위세품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활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동시에 신라는 선진문물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의 사신으로 같이 참석을 해서 고구려가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같이 파견 근무를 보내서 선진문물을 수용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신라는 왕을 어떻게 불렀나라는 이 파트가 있는데 고구려와 백제는 그냥 태왕, 왕 아니면 뭐 백제에서 어라하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신라는 왕의 호칭이 조금 다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대 박역거세는 거서간이라고 썼는데 이 거서간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귀인,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연맹체장이란 뜻이에요. 거서관이란 뜻은 귀한 사람 또는 연맹체장이란 뜻이고요. 이 거서관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2대 남의 왕, 남의 차차왕부터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무당 또는 제사장의 성격을 가진 단어 용어였어요. 자, 그리고 3대 유리 이사금이라는 뜻은 바로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연장자라는 뜻인데 밑에 있는 것처럼 왕이 이빨, 우리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죠. 5가지 행복. 이빨이 가지런히 나고 튼튼해야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잘 소화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빨 많은 사람이 덕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연장자, 오래 살았으므로 이빨이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라의 기본 토대를 만들었던 뇌물마립간, 요 마립간이란 뜻은 바로 대수장, 연맹왕국에서의 큰 수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22대 지증왕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왕, 이른바 중앙 집권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라에서는 왕호 변천사가 5단계인데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국왕
요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앞글자를 따서 조금 쉽게 외우려면은 거차이마왕, 거차이마왕 요렇게 외우는 걸 선생님이 추천해 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쌈박한 방식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외우면 되지만 그걸 찾기 전까지는 거차이마왕 요렇게 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면 거서관과 차차홍 시기에는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한다면은 바로 진한 소국의 수장이에요. 진한 소국의 수장, 즉 진한의 소국에서의 그냥 조그마한 수장,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냥 조그만 왕국의 그냥 왕이었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제 이사금이란 호칭을 쓰면서부터는 연맹체적 성격이에요. 연맹체적 성격으로서 이제는 진안 전체를 주도하는 진안 전체를 주도하는 아이고 진안 전체를 주도하는 이른바 대규모의 리더 역할이었다면 이제 국왕이란 호칭을 쓴다는 것은 바로 중앙 집권적 중앙 집권적 수립 과도기 즉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때보다는 왕권이 강화됐지만 그래도 아직 완벽히는 왕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수립 과도기로서 즉 고대 국가를 수립했다. 고대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라의 4세기에서 5세기 신라의 발전 상황을 봤다면 이제 사국의 마지막 국가인 가야를 봐야 되겠죠. 자, 가야의 건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야의 건국을 보면은 가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국가들과는 달리 수많은 나라들의 연맹체에서 결국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가야를 보면 사만중 변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초기 철기 국가 사만중의 변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압록강 일대, 백제는 한강 일대, 경주는 형산강 일대, 그런데 가야는 바로 요 낙동강 중하류, 지금의 김해와 마산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야 중심의 소국에서도 그 중에서도 리더국으로서 떠오르던 국가들이 바로 구야국이라 불리는 김해 지역에 있는 구야국과 고령 지역에 있는 바로 대가야가 소국의 리더로서 대두가 되는데요. 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가야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뭐가 많이 났었냐? 바로 철문화, 철기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 김해나 고령에서는 철이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다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국의 군현, 우리가 계속 말했던 낙랑군, 대방군 이런 군현 그리고 일본 등과 교류를 하면서 농업 생산력을 통해 점차 발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가야는 지금의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경상도 일대와 전라도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평야가 많았고 농사를 짓는데 철기로 하면 튼튼하고 생산력이 더 높아진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야는 정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정기 3세기의 가야는 아까도 말했던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김해 지역을 기반으로 당시 금강가야의 시조이자 태조왕인 수로왕이 신라와 경쟁할 만큼 세력이 굉장히 셌어요. 왜? 계속해서 말하지만 철산지, 김해 지역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고 또한 중국 군현 중의 대표인 낙랑군과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게 금강가의 성장의 발달 요인 중의 요인이었어요. 자, 이 이유를 보면은 자, 가야의 맹주국으로서 다른 가야국들에게 가야의 맹주국, 리더국으로서 맹주국으로서 다른 가야국들에게 선진 문물을 전달하는 역할이 했어요. 선진 문물 전달 역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기 생산지를 갖고 있었고 거기다가 낙랑군과 해상무역을 통해 선진 문물 거기다가 막대한 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른 가야 지역에 하사, 선물을 보내면서 세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낙랑군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고구려 미천왕 313년에
고구려의 미천왕이 낙랑군을 흡수 통합해 버리면서 이 금관가야는 선진문물을 받아야 할 창구가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다른 가야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참았던 이유는 금관가야가 낙랑군에서 수입한 선진문물을 다른 가야국들에게 베푸니까 불만이 있었어도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선진물물도 안 주면서 자꾸 이 금관가야가 리더,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가야국들이 불만이 폭발했겠죠. 그래서 내부 반란으로 생긴 게 뭐냐? 바로 포상팔국의 난이에요. 포상팔국의 난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내부 쟁탈전이에요. 즉 원래 금강가야가 가지고 있던 이런 선진국 리더로서의 자리를 다른 8개의 가야의 소국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반란인데 금강가야는 이 8개 이른바 1대8로 맞짱을 뜨는데 너무 불리하니까 결국에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신라에게 요청을 해요. 자, 다시 지도를 보면 이 금강가야, 김해 지역에 있던 금강가야가 신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야야, 나 좀 도와줘. 내 지역에 있던 소위 말하는 내 부하들 8명이 나를 지금 치려고 오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가 원하는 거를 나도 들어줄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give and take로 신라군이 결국 진압을 하게 됩니다. 신라군이 진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쇠퇴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포상팔국의 난을 정리하고 김해 지역에서 세력을 확보한 신라 새로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했던 금강가야가 이제 신라를 가만 보니 신라가 외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저번에 당했던 거 이번에 조금 생색내면서 우리도 한번 신라를 괴롭혀 보자라고 하면서 외와 같이 일본이라 그랬죠. 일본과 같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신라에서는 당시 고구려의 영향권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뇌물마리간이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역시나 이 당시 역시도 오색이었습니다.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해요. 이른바 안 그래도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골골대다가 약 먹고 주사 맞고 좀 쉬었다가 이제 세력이 쓸만한 거, 세력이 조금 부활한 것 같고 내 체력이 부활한 것 같아서 신라를 때리러 갔는데 나보다 더 센, 엄청나게 센 고구려가 아주 나를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거의 호스피스 달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결국엔 532년 신라 버풍왕의 공격을 받고 이 금강가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버풍왕 때 이 금관가야 지역을 없애면서 요 지역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바로 금관군이라는 지역을 설치해요. 즉 이제는 이 지역을 가야로 두지 않고 우리 신라의 직할지, 우리 신라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두겠다라는 이야기였단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532년 신라 버풍왕의 공격을 받고 금관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는 끝이 나느냐? 아니죠. 가야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3세기에서 4세기를 지나 5세기가 되자 대가야, 고령 지역에 있었던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대가야가 성립되게 되는데 고령 지역, 고령 경북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연맹을 주도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 대가야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철기와 농업 생산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전까지 가야는 그냥 신라, 백제, 고구려 요런 사국 내에서만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중국의 남제라는 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왜? 이 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과는 다르다 그랬죠.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른바 외교적 고립 탈피도 하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자,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김광가야는 사라졌다 그랬죠. 이 고령을 중심으로 대가야가 되는데 백제도 역시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 한성에서 밀려서 웅진 지역으로 밀려왔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너무 센 애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 남쪽 일대로 가거나 서쪽 일대로 백제에서는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남쪽 일대에는 나머지 수없는 마한의 소국들을 점령하고
가야 지역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백제가 가야보다도 역시 세니까 가야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신라랑 동맹을 맺어서 조금 방어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합니다. 신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해서 백제의 공격에 대항할 목적이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신라 역시 가야, 대가야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신라 역시 가야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이 남은 일대, 백제가 먹고 난 나머지 일대를 나도 차지해서 가야로 세력을 확대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각자 동상이몽의 성격을 갖고 결혼 동맹을 체결했지만 역시나 잘못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야는 신라에게 빼먹을 것만 빼앗기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대가야가 점차 쇠퇴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백제 근초고왕 다음으로 훌륭했던 왕이 요 무령왕이에요. 무령왕이 등극을 하면서 가야는 자신의 일대 전북 지역에서 남원과 임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낙동강 하류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간다 그랬죠. 그런데 낙동강 하류, 하동 지역까지 상실하게 되자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거기다 금강가야마저, 이른바 금강가야마저 저 신라에게 병합이 된다고 하자 요 함안 지역, 지금의 경남 함안 지역인데 안나가야 또는 아라가야라고 하는 이 넘버 3 정도 되는 가야국과 함께 이 가야 연맹을 이끌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까 백제가 쳐들어오니까 신라랑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근데 이 신라 가야에서 빼먹을 것만 빼먹고 도와주지를 않자 가야는 야이씨 신라 도움이 안 돼. 차라리 백제한테 땅을 떼주고 우리 신라를 공격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했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왜? 이 당시 신라의 국왕이 신라 최고의 패권 국왕 진흥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에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대항해봤지만 결국 크게 도움이 안 됐고 562년 이 당시 신라 진흥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가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사국시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삼국시대란 말이 입에 많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왜 사국시대라고 하냐면은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우리 한국 고대사,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한국 고대사 파트인데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국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부에서 연맹왕국 단계에서만 머무르다가 결국 이 가야를 통틀어서 최고로 다스릴 만한 국가, 세력, 집단이 나오지 못해서 결국 멸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주위에 강한 백제, 신라,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고구려, 이 세 개의 삼국이 너무나도 힘이 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서 힘을 조금 받쳐주지 못한 것이지 가야가 형편없어서 너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와 가야까지 총 4국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 신라의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요 우리나라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강력했던 국가들을 함께 각 시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수업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